오른쪽 측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뒷발을 붙여놨거든요. 그렇죠. 좀 반대편에 올라가는 공이 있어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몰리면서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오버 더 피치와 함께하는 피치 코멘터리. 축구 저지를 통해서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오버 더 피치와 함께하는 피치 코멘터리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류의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국내에서 이런 콘텐츠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나이 저희가 바로 제 옆에 모셔봤습니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뭐 시작 때부터 부담을 주고 그러세요. 부담을 좀 느끼셔야죠. 아니 이런 류의 컨텐츠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 생각에 이런 류의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고른 거죠. 오버 더 피치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는 컨텐츠가 예. 제가 주워 듣기로는 굉장히 지금 특이한 컨텐츠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많은 축구 유니폼을 비롯한 이제 축구 관련 용품들이 있는데 이걸 소재로 그냥 딱 하나 던져주고 얘기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알고 왔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말 여러 유형의 축구 방송을 했지만 여태까지 이 오버 더 피치에 와서 이러한 유형의 또 방송을 하게 되리라고는 또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피치 코멘터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오버 더 피치가 참 여러 가지 저지들, 유니폼들을 다 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유니폼들을 뽑아서 이 유니폼을 가지고 축구에 대한 이야기, 뭐 축구사적인 이야기도 좋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유니폼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한번 털어보는 뭐 한준희 만담쇼, 네, 저희가 한번 기획을 아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무서워 사실. 지금 이 물건이 너무 많아. 네, 지금 지금 여기서 뭐 하나 던져주고 나에게 엄청난 말을 기대하지 마. 뭐. 무서워 나 지금. 일단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킥오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킥오프를 할 수 있을 만한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니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것이냐? 바로 이 공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오. 한준희 해설위원의 옆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유니폼입니다. 프랑스와 브라질. 네. 브라질, 프랑스일 뿐 아니라 호나우두와 지단의 유니폼이네요. 벌써부터 이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랜드명을 밝힐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밝혀도 돼요. 밝혀도 되죠? 네. 예, 디자인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디다스와 또 나이키. 하필이면. 네, 대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 용품계의 두 거대 산맥, 그리고 90년대 축구, 90년대 후반 축구를 상징했던 두 거장과 그들이 소속이 되어 있던 두 국가를 상징하는 축구 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98년 월드컵이라고 하면 저 같은 제 정도 나이가 되는 세대들에게는 아마 이쯤부터 축구를 보기 시작한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회거든요. 그럼 몇 년생이에요? 제가 85년이요. 85년생이면 98 월드컵이면은 13살? 그렇죠. 저는 네, 정확하게는 94년 월드컵부터 봤는데 네. 조금 더 집중해서 봤을 때는 98년이었어요. 그래도 복받은 세대인 거죠. 왜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한민국이 계속 월드컵 이미 나가기 시작한 때니까. 못 나가는 걸 저를 못 봤죠.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은 86년 월드컵부터만 대한민국의 본선을 봤잖아요. 네. 제가 58년 월드컵을, 54년 월드컵을 봤을 리는 없고, 네. 54년 월드컵에 우리가 나갔고, 이제 58 월드컵은 그 유명한 펠레 선수 맞아요. 뛰던 대관식이었죠. 월드컵이고, 네. 네. 근데 뭐 제가 54년을 못 봤으니까 저는 이제 86년부터 볼 수밖에 없었는데, 나이가 제가 70년생이니까 86 월드컵 때 벌써 이제 소준일 아나운서 98 월드컵 때 나이보다 많거든요. 저는 그때 기어다니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복받은 세대다. 예. 그 86년부터는 우리가 뭐 계속 월드컵 본선을 안방처럼 이제 드나들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98년 월드컵의 상징과도 같은 두 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브라질의 로날도, 호나우두 선수. 그 당시에도 호나우두라고 했나요? 제 기억에는요. 네. 98년 월드컵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중계할 때는 호나우도 선수. 호나우도. 네, 그러니까 98년 월드컵 이전에는 그날 방송을 하는 방송사 PD님 마음대로 불렀습니다. 방송사마다 달랐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98년 월드컵 이전에 이제 호나우두 선수를 우리가 또 볼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KBS 위성에서 당시에 했었던
뭐 라리가라든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세리에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98년 월드컵 이전까지는 정말 그때는 진짜 그날 담당 PD가 적어주는 명단이 그냥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날도가 되든 뭐 호날도가 되든 뭐 호날두가 되든 뭐 그거는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이름이 바뀔 수가 있었다가 98년 월드컵 때부터 이제 이른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 기억에는 좀 강력하게 이제 월드컵 출전 선수의 이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시작을 해서 방송사들이 그걸 따랐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호나우도라고 불렸습니다. 제 기억에 94년 때 그 브라질의 호마리우 선수가 로마리오라고 표기가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선수를 호마리우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4 월드컵 때는 로마리오라고 이제 했었죠. 제 기억에도. 영어식으로 다 불렀죠. 그리고 이제 98이 되면은 이제 각 나라의 그 발음에 좀 맞춰가야 된다 해서 호나우도가 됐는데 그때는 두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2 한일 월드컵 때부터는 호나우두가 됐죠. 맞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맨유에 처음 갔을 때도 그때도 호나우도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기억도 살짝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중계하시던 분들이 호나우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코멘트 하셨던 분 제가 누구 흉내내는지 알고 아시겠어요? 있어요. 알고 네. 있어요. 예. 크리스찬 호나우드 막 아직도 현역으로 나오고 계시네 그분인데 이렇게 호나우두 선수의 유니폼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옆쪽에는 네. 지단 선수의 지단. 유니폼입니다. 지단. 지단. 네. 근데 프로 배우셨잖아요. 프로를 제가 이제 재수할 때 포함해서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까지 포함해서 프로를 한 5년 배우긴 배웠네요. 예.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문장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메누이 송플리벨 그보주 그게 뭐예요?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게 소피 마르소가 나왔던 호나 노래 영화인데 아닙니까? 아니 소피 마르소님께서 나오셨던 아주 옛날 영화. 예. 제목이 그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다른 문장은 좀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호나우두 선수와 지단 선수의 유니폼이 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잘 나눴네요. 예. 내가 승자, 네가 패자. 그렇죠. 벌써.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눈 건 아닌데도 그렇죠. 벌써 유니폼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 아니 근데 저는 그때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98년 월드컵 때쯤 되면은 다들 이제 저는 중학생 때였으니까 네. 애들끼리 내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프랑스가 많이 했겠죠. 우승하냐, 네. 브라질이 우승하냐. 저는 그때 호나우두의 브라질이 우승한다. 두고 봐라. 하면서 거의 뭐 용돈을 몰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이상한 건 아니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프랑스가 분명히 홈 어드밴티지를 누릴 것이고 그리고 프랑스가 역대 그때까지 월드컵 우승 기록이 없던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2018년에도 또 우승을 해서 월드컵 2회 우승국이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프랑스 홈이라도 그 전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는 브라질 쪽에 아마 예측을 하셨던 분이 아마 10명에 한 8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소준일 아나운서가 브라질 우승 예측했던 거는 저는 뭐 소준일 아나운서가 그 당시 뭐 수준이 낮아서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프랑스와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더 피치와 함께하는 피치 코멘터리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브라질 그리고 프랑스의 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결승전에 올라갔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 두 국가가 두 팀이 그 대회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지배를 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소준일 아나운서의 그 당시에 어린 시절의 예측 그 예. 얘기도 했지만은 지배를 한 팀은 그래도 두 팀 가운데 결승전 제외하면 브라질이 더 지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호나우두 선수가 사실 굉장히 잘했잖아요. 호나우두 선수가 실제로 MVP를 탔잖아요. 맞아요. 골든볼을 수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월드컵 역사가 그렇듯이 이제 준우승 팀에서 골든볼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종 있죠. 네, 어쨌든 호나우두 선수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특히 이 당시 이제 브라질은 94년의 역사로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이때 브라질이 어떤 성격의 팀이었느냐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94년에 브라질이 정말 오랜만에 월드컵 트로피를 다시 들어올렸잖아요. 호마리우, 베베토 선수를 앞세워서. 그런데 그 94년 브라질 팀은 브라질의 축구 역사 전체에서 봤을 때 좀 특이한 팀이었죠. 그러니까 카를로스 알베르토 파레이라 감독의 브라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브라질은 브라질 국민들의 성향에는
사실 잘 부합하지 않는 브라질이었어요. 지금까지 역대 브라질 중에서 가장 우리가 꿈꿨던 브라질과는 성격이 다른 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뭐 쉽게 표현하면 실리 축구를 추구하면서 우승회까지 이른 팀이 바로 브라질이죠. 그런데 네. 사실 이 94년 이야기를 하려면 또 약간 이전 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코, 소크라테스 선수 등 아주 또 화려했던 브라질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80년대요. 네, 그런데 그 시대에 특히 이제 공격 재능들은 사실은 펠레와 그 펠레 후배들 시절의 공격 재능들에 못지않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82년이라든가 86년 아시다시피 우승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는 화려하게 잘했지만 꼭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발목을 잡히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4년쯤 되면은 브라질이 이 파레이라 감독이 브라질도 좀 실리적으로 해서 한번 우승을 정말 해보겠다. 그러니까 펠레 선수 마지막 우승했던 그 1970년 이후에 브라질이 24년 동안 우승 트로피가 없었으니까 그거는 사실 브라질 입장에서도 굉장한 갈증을 느낄 정도의 시간 아닙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예. 되죠. 그래서 어쨌든 파레이라 감독이 보니까는 이전에 그때 우승했을 때 뭐 60년대, 70년대 브라질 이상으로 화려했던 팀이 80년대에 존재했었는데 막상 우승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4년의 브라질 팀은 브라질 축구 역사에서 굉장히 드물게도 실리적인 성향의 팀이었고 공격을 두 명한테 의존을 하는 거죠. 야, 전체적으로는 밸런스를 지켜. 하지만 우리에게는 호마리우와 베베토가 있어. 예. 이 둘을 당해내기란 뭐 그 당시 그 어떠한 수비진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승 트로피를 들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브라질 국민들은 트로피는 가져왔지만 도대체 이 팀의 성향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8년에 지휘봉을 잡은 전설적인 자갈로 감독은 그 앞선 4년 전의 포메이션은 대충 비슷하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4-4-2지만 양 측면 미드필더들이 약간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4-2-2-2 같은 그런 스타일로 뛰는 이제 브라질의 전통이 그 시대에도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포메이션은 4년 전과 유사하게 유지를 했으나 선수진이 달라졌죠. 선수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4년 같은 경우는 호마리우와 베베투의 공격력에 거의 다 의존을 했다면 98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때도 사실 호나우두 선수와 투톱을 할 수 있었는데 호마리우 선수가 당시에 이제 부상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 투톱 파트너가 베베투 선수로 교체가 됐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호나우두, 베베토, 투톱 이외에도 사이드에 서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4년 전 멤버보다는 훨씬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사이드에 누가 있었느냐? 히바우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또 대단한 골들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히바우두 선수도 물론 이때는 우리 방송사에서는 히바우도라고 불렸죠.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히바우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히바우두 선수의 뒤쪽에 누가 있었느냐? 호베르투 카를로스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 TV 광고 있었잖아요. 그게 차고 나서 프레임이 바깥쪽으로 공이 나가니까 우리 회사 TV는 이렇게 넓습니다 하면서 네.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사라졌던 공이 화면에 다시 보이는 그 TV 광고, 그 광고의 주인공이죠. 그게 실제로 이제 프리 월드컵 성격의 토너먼트에서 프리 월드컵 성격의 이제 초청 토너먼트죠. 네. 거기서 이제 카를로스 선수가 실제로 이제 장렬시켰던 골을 가지고서 지금 소준일 아나운서 말씀하신 광고를 찍었던 네, 바로 네. 그 카를로스 선수가 이제 브라질의 왼쪽 윙백으로 포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94년 월드컵에도 뛰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주전 선수는 아니었었거든요. 바로 카푸 선수가 98년부터는 또 완벽하게 이제 주전으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히바우드라든가 카를로스, 카푸의 또 측면 공격력을 갖고 있었던 98년의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98년의 브라질 팀을 정의하자면 94년과 전체적인 포메이션은 유사했지만 선수진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94년에 실리 축구로서 우승했던 브라질에 대한 약간 반사적인 성격. 예. 이제는 우리는 다시 브라질다운 축구를 해야 돼. 라는 어떤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자갈루 감독의 그 반사적인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낸 굉장히 막강한 팀이었고,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그 유명한 드리블의 귀재 데니우손 같은 선수. 예. 데니우손 정도의 선수가 벤치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또 위력이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어쨌든 브라질은 화려한 멤버였음과 동시에 실제로 토너먼트 단계로 올라왔을 때 칠레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러한 팀들에게 아주 다량의 골을 넣으면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지단 선수에게 이제 프랑스의 영웅이 될 것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단 선수가 사실 조별리그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아주 하지 말아야 될 난폭한 플레이를 하나 하죠. 밟았어요,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그리고 16강전까지도 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지단 선수가 없어도 다른 선수들이 또 잘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이제 프랑스도 올라오는데 그 대신 이 당시 이제 프랑스를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면은 약간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랑스는 뭐 특히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에는 또 승부차기 그리고 뭐 다른 경기도 예를 들어 뭐 한 골차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로랑 블랑 선수의 또 그 월드컵에서의 또 역사적인 골든골로 이기고 올라온 연장전 승부도 있었죠. 그게 16강이었어요. 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아무리 홈팀이라 하더라도 두 팀의 어떤 특히 공격적인 파괴력, 화력을 저울추로 달아봤을 때는 그래도 원정이나 다름이 없지만 브라질이 이길 것이다. 라는 그 예상이 애초부터 좀 지배적이었죠. 이게 왜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호나우두와 베베투 그리고 말씀하신 뭐 히바우두 같은 선수들도 옆에 있는데 최전방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프랑스의 그 당시에 톱 자원은 기바르시 선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판 기바르시 선수. 네. 올리비에 지루의 약간 좀 선구자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루 선수보다는 훨씬 더 골을 못 넣는 공격수. 그렇죠. 예. 네, 커리어 전체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예. 지루 선수는 사실은 프랑스의 역대급 골을 많이 넣은 공격수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 잘 넣어요. 근데 다만 이제 월드컵에서 메이저 대회에 나갔을 때 뭔가 주전 공격수라고 하기에는 골을 좀 못 넣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네임밸류가 소박해 보이죠. 지루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그렇지만 어쨌든 지루 선수가 정말 꾸준히 장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 근데 다만 이 기바르시 선수와 지루 선수를 비교했을 때는 지루 선수가 효용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지루 선수는 아시다시피 연계왕 지루, 네. 연계 잘해주죠. 그리고 피지컬을 바탕으로 버텨주는 플레이 이런 것도 아주 능하죠. 그리고 전방에서부터 또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는 어떤 압박이랄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팀의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는 지루 선수가 기바르시 선수보다 좋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찌됐건 평행 이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98년에 프랑스가 우승했을 때 기바르시 선수가 주전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제로골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다시 그거를 재현을 하죠. 예. 2018년에 프랑스가 또 우승을 하는데 이때도 최전방 공격수였던 지루 선수가 또 제로골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프랑스는 최전방 주전 공격수가 골을 못 넣어야 대회에서 통틀어 골을 못 넣어야 우승을 한다. 뭐 이런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이제 평행이론 같은 기록이 남아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제 프랑스가 당시에 지단 선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단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아주 냉정하게만 평가하면 결승전 하기 전까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그 월드컵에서 슈퍼스타는 아니었어요. 예, 이 지단 선수가 사실은 유로 96 시절부터 프랑스 대표팀의 주축으로 자리매김을 한 상태였습니다. 에릭 칸토나 선수가 95년에 있었던 쿵푸킥으로 퇴출이 되면서 그 자리를 지단 선수가 꿰찬 건데 사실은 리그왕 무대를 평정하고 나서 96년에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었고 그리고 97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라이벌인 호나우두 선수가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석권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단 역시나 발롱도르 그리고 피파 올해의 선수상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사실 지단 역시도 특히나 자국에서 열렸던 대회이기 때문에 프랑스 축구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그 축구계의 시선으로 봐도 대단히 좀 기대가 많았던 상황이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단 선수는 보르도 시절부터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그 보르도가 지단 선수, 디가리 선수 있을 때 UEFA컵 준우승도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벤투스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벤투스 가서 바로 유벤투스에서 계속 이제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10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이제 지단 선수가 하거든요. 그래서 97년 같은 경우는 지단 선수가 발롱도르 3위이고 호나우두 선수가 발롱도르 1등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또 왜 그랬냐면 호나우두 선수가 뭐 바르셀로나에서 엄청난 골 세례와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를 한 이후에 97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5골 넣으면서 MVP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호나우두 선수는 정말 이 선수에게 볼이 한 번 가면은 막을 수 없는
공격수구나라는 거를 정말 세계인들에게 보여줬던 대회가 그 코파 아메리카 네. 97년 대회거든요. 그래서 호나우두 선수가 당시 발롱도르 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고 그 당시에 이미 지단 선수도 세리에A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로 올라서면서 발롱도르 3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게도 1년이 지나서 98년이 되면 이 순위가 바뀌어요. 바뀌었죠. 네, 98년이 되면 지단 선수가 이제 월드컵 우승과 더불어서 발롱도르를 차지하고 호나우두 선수가 발롱도르에서 이제 3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또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프랑스 대표팀의 이 당시의 역사도 그 이전 시대의 역사를 약간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80년대에 미셸 플라티니 등의 또 아주 재능 있는 선수들을 앞세워서 80년대에 상당히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두 팀 모두가 그 중원에 황금의 사중주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실제로 또 유로 8사를 우승을 하면서 자신들의 첫 메이저 트로피를 예. 들어올렸고 82 월드컵, 86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낳았어요. 물론 이제 약간 억울하게 서독한테 패퇴하고 뭐 이제 그런 경기들은 있기는 하지만은 어찌됐건 플라티니가 있을 때 월드컵 우승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어쨌든 프랑스가 좋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90년, 1994년 2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를 못하죠. 네. 근데 이때 멤버가 나빴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플라티니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황금 세대가 나타났다고 주장을 했을 시절이거든요. 그 대표자들이 장피에르 파펜, 에릭 칸토나, 다빗 지놀라 같은 선수들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할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특히 정말 남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뭔가를 창의적으로 보여주는 두 명의 선수가 있었다면 프랑스의 칸토나 선수와 지놀라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안 좋죠. 그렇죠. 예. 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경우에 두 그렇습니다. 선수가 상당히 에고가 다 강한 선수들이었고 이른바 나잘난 맛에 사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예, 하늘 위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물론 이제 그 팀 전체로 보면은 칸토나 선수가 더 중요한 선수이기는 했고, 뭐 지놀라 선수는 교체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선수가 프랑스에서 정말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재능들임에 틀림이 없는데 두 선수 간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준일 아나운서 말씀대로 칸토나 쿵푸킥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에메자케 감독이 그래 지금이야. 지금 이제 세대 교체를 완료할 시점이야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칸토나 선수도 자연스럽게 이제 안 부르게 됐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프랑스에 여전히 두 명의 놀라운 재능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칸토나 지놀라 시대가 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프랑스는 두 명의 재능을 보유하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리 조르카예프와 지네딘 지단입니다. 오히려 이 둘 가운데에서는 조르카예프 선수가 더 먼저 떴어요. 먼저 스타가 됐었고 먼저 중요한 선수로 발돋움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단 선수라는 정말 사령관 유형의 선수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에메자케 감독이 과거를 당연히 반추를 해봤겠죠. 칸토나 지놀라도 좀 사이가 안 좋고 두 선수를 같이 쓰기가 좀 껄쩍지근했었는데 부담스럽다. 과연 그럼 앞으로 프랑스를 위해서 이 지단과 조르카예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나중에 이제 98 월드컵 토너먼트가 돌입했을 때 나왔던 에메자케 감독의 해법이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 시스템이었습니다. 4-3-2-1 포메이션, 네. 숫자로 하자면.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4-3-2-1이라는 거예요. 2가 누구냐? 조르카예프와 지단이죠. 사실 이 4-3-2-1 포메이션은 다른 어떤 포메이션들에 비해서 그렇게 밸런스적으로 좋은 포메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포메이션이라는 어떤 선수의 위치로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될 때 4-3-2-1은 뭔가 중원의 구성이 약간 이상해요. 네. 네. 3명이 밑에 있고 또 2명이 위에 있는데 뭔가 좀 듬성듬성해 보이고 측면이 좀 약할 것 같고 윙백들에게 부담이 좀 심하게 걸릴 것 같고 약간 그런 포진이거든요. 아주 그렇죠. 네, 아주 그런데 이거를 자케 감독이 왜 도입을 했느냐? 지단과 조르카예프가 평화로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프랑스 전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포메이션을 구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포메이션은 사실은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 가운데 두 명의 특출한 선수에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온 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공존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포진. 그렇죠. 예. 그 포진과 이제 유사한 포진을 나중에 안첼로티 감독도 밀란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랬죠. 예. 밀란이 이제 히바우드라든가 후이 코스타 선수, 세도르프 선수, 피를로 선수, 나중에는 카카 선수까지 오거든요. 그러면은 플레이메이커로 뛸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안첼로티 감독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를 후이 코스타, 카카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나중에 활용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거의 원형이 에메자케 감독이었던 거죠. 지단과 조르카이프를 어떻게 평화롭게 둘 다 공존을 시키면서 둘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딱 둘을 세워놓으니까 정말 시너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조르카이프 선수는 역시 플레이메이커 기질이 있으면서도 조르카이프는 약간 9.5번처럼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골을 잡아내고 박스 안을 타격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플레이메이커인데 지단 선수는 조금 더 사령관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르카예프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지단이 조금 더 내려오면서 전체를 또 조율을 하고 이런 형태로 그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 아주 불세출의 재능들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94년, 90년에 그 연속으로 실패했을 적에 특히 이제 94년 같은 경우에 칸토나 지놀라를 동시에 쓰기가 매우 좀 껄쩍지근했던 그러한 어떤 추억으로부터 에메자케 감독이 정말 98년 월드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안해냈던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포메이션이다. 그래서 이 포메이션은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보다는 사람 위주의 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정말 걸출한 재능 둘이 있을 때 그 둘을 최대치로 잘 공존시키는 데는 어떻게 보면 4-3-2-1 포메이션 말한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저는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존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었고 실제로 프랑스 팀의 행보를 살펴보자면 16강에서 칠라베르트 선수가 버티고 있었던 그 파라과이를 상대로는 로랑 블랑이 골든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아주 간신히 이겼었고 8강에서는 또 로베르토 바조의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올라왔고 그리고 4강 같은 경우에도 수케르가 버티고 있었던 크로아티아의 또 릴리안 튀람 선수의 인생 경기가 펼쳐지면서 수비수가 무려 2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뭐 물론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클루이베르트의 아주 뭐 헤딩의 교과서 같은 그런 골이 터지면서 좀 어려움이 겪었던 4강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프랑스보다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는 무난하게 결승전에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그날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호나우두 선수가 갑작스럽게 좀 상태가 그날 밤에 안 좋아지면서 컨디션이 급락을 했고 그래서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야 호나우두가 오늘 경기에서 주전으로 안 나온대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파다했습니다만 에드문두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나우두가 출전을 강행을 했었고 결과는 대실패로 끝났죠. 그렇죠. 브라질에게는 너무도 이제 애석한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호나우두 선수가 뭐 경련 증세, 뭐 발작 증세 이런 게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뛰기가 상식적으로는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병원도 갔다 오고 한 다음에 호나우두 선수가 월드컵 결승전 정말 자신의 생애에서 정말 가장 그때까지의 호나우두 선수 아마 커리어에서는 가장 큰 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나우두 선수가 저 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98년 결승전에 호나우두 선수가 나왔는데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호나우두의 활약이 전혀 나오질 않았었고 맞아요. 반대로 지단 선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제 난폭한 행위를 해서 퇴장당한 이후에 두 경기를 건너뛰고 지단 선수가 나온 게 이제 이탈리아전부터 나왔었죠. 네네. 8강전. 그런데 지단 선수가 특히 이제 이탈리아를 상대로 했을 때에는 이탈리아도 지단에 대비한 수비 전술을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 아시잖아요. 그 상대의 에이스를 얼마나 또 꽁꽁 잘 묶는 팀인지 아주 전통적으로 그거에 아주 특화된 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경기 결과도 승부차기까지 갔던 경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가 올라가긴 했지만 지단 선수가 돌아와서 바로 또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크로아티아와의 대결이었는데 이 크로아티아와의 대결에서는 지단 선수가 저는 괜찮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괜찮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누가 뭐래도 티람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티람 선수가 자신의 장구한 국가대표 커리어 동안 월드컵에서 이날 하루에 2골 넣은 그 2골이 이 티람 선수의 모든 A매치 골의 전부거든요. 142경기 2골.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141경기에서는 한 골도 못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월드컵 4강에서만 2골을 넣은 거예요. 그날이 2골 온 밖에 거죠. 못 넣은 예. 선수가 예. 그 2골을 월드컵 4강전에서만 몰아넣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날은 지단 선수가 괜찮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릴리앙 티람 선수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 결승전에서 브라질이 우승을 하기라도 했으면 지단에게 정말 그 플라티니 이후에 많은 기대가 걸려 있었던 그 프랑스 홈에서의 월드컵에서의 지단의 성과는 굉장히 아주 실망스러운 걸로 종결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단이라는 선수의 그 커리어가 좀 바뀔 수도 있었던, 좀 미미한 그렇죠. 선수로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변곡점이었던 거죠. 근데 지단 선수의 실력이면 그 이후의 커리어가 절대 미미해지지는 않았을 거고 어차피 그 이후에도 이제 지단 선수는 엄청나게 잘했을 거는 저는 틀림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자신들의 개최한 그 월드컵에서 만약에 성공을 못했다면 지단의 커리어는 상당히 꼬일 수도 있었고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 타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지단 선수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단 선수가 이미 한 27, 그러니까 20대 후반 쪽으로 가고 있는 연령에서 맞았던 게 98년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지단 선수가 만약에 궁극적으로 결승전에서까지 실패했으면은 지단 선수도 분명히 꼬였을 거는 틀림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단은 그런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지단은 항상 필요할 때 내가 지다니아를 증명을 합니다. 네. 결승전에서 이렇게 머리로만 2골을 또 지단이 기록했고 에마뉴엘 뿌띠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3대0으로 또 프랑스가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98년 월드컵도 프랑스가 대회 전체의 주인공으로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98년 발롱도르의 주인공 역시 지네딘 지단 선수로 결정이 됐는데요. 나중에 이 두 선수가 돌고 돌아서 2006년 그러니까 두 선수 커리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또 한 번 월드컵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월드컵 8강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단 선수가 노익장을 과시를 하면서 이게 바로 클래스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1대0 프랑스의 승리를 이끌었었죠. 지단 선수가 그러니까 98년에는 대회를 지배한 선수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승전에서의 그 2골의 값어치는 뭐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단이 그 대회를 지배했냐? 그러면 그 대답은 노예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2006년 그 월드컵은 그 지단을 위한 대회였던 것 같아요, 거의. 물론 예. 이제 궁극의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고 박치기 퇴장으로 사실은 마지막 액션을 하고서 이제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16강전 스페인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8강전 브라질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줬던 그 지단의 은퇴 직전의 플레이는 이 선수가 은퇴를 곧 앞두고 있는 선수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사실은 국가대표는 한번 은퇴를 했다가 돌아온 거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유로 2004 때 이제 그리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이제 유로 2004를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국가대표팀을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다시 이제 2006 월드컵에 정말 마지막 봉사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 지단 선수는 정말 그 몇 경기는 진짜 이래서 지단을 우리가 천상의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구나. 정말 다른 강호들을 상대로 축구 교습을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이 저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지단 선수 정말 대단했고 브라질은 정말 뼈아픈 역사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98년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호화 멤버라든가 전체적인 화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브라질이 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프랑스에게 졌잖아요. 그런데 이때 8강전도 당시에 그 2006년의 브라질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진짜 황금의 사중주? 네, 천상의 사중주? 뭐 어떤 이름을 붙여도 괜찮은데 그때 그 호나우지뉴, 아드리아누 카카의 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뭐 호비뉴 뭐 이런 선수들까지 하면은 뭐 몇 중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대회 시작하기 이전부터 브라질은 최강의 화력의 팀으로 꼽혔었어요. 그런데 지단 한 명에게
참교육을 당했죠. 그때 8강전 때 브라질이 90분 동안 쐈던 슛이 딱 1개. 예. 그러니까 지단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에 완전히 브라질이라는 팀이 억눌렸던 경기였었는데 이렇게 98년과 2006년에 지단과 호나우두, 프랑스와 브라질이 만났을 때는 지단 그리고 프랑스의 판정승이었고 이 선수들이 만나지 않았던 2002년 같은 경우에는 또 호나우두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면서 브라질에 또 한 번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줬었는데 역시 그래도 축구에 만약이란 건 없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뭔가 좀 그 커리어의 정점을 시작을 했었던 98년 월드컵 결승전 때 호나우두 선수가 그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를 겪지 않으면서 두 선수가 풀핏으로 만났을 때 그랬더라면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졌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풀핏이었으면 당연히 브라질에게 좀 더 찬스가 있었겠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프랑스가 호락호락 물러섰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단 선수, 조르카이프 선수를 살리는 방식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를 바쳤던 데샹, 뿌띠, 카랑베, 여기에 왕성한 정말 운동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리사라츠와 튀람의 그 윙백, 풀백들, 여기에 이제 블랑과 데사이, 바르테스 골키퍼까지 프랑스가 굉장히 어떤 짜임새와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풀빛 호나우두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호나우두 선수가 그래도 풀빛이면 당시에 호나우두는 정말 막기 어려운 선수였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에게도 분명히 우승 찬스는 더 높아졌던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프랑스와 브라질의 대결이었다면 이 대결이 아마 저 대결 비슷하게 남았겠죠. 요한 크루이프와 프란츠 베켄바워가 격돌했던 예. 74년 월드컵에서의 결승전.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전술 대 전술, 영웅 대 영웅, 뭔가 좀 만화 같은 결승전이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니까. 네, 여러 예. 가지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발롱도르는 크루이프가 가져갔지만 그 대신 월드컵은 또 베켄바워가 가져간 거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해서 사실은 역대 월드컵에서 정말 가장 의미 있었던 결승 가운데 한 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는 또 메시 대 음바페의 또 그 대결도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크루이프 대 베켄바워 대결에 비견될 만한 대결이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봤던 그 카타르 월드컵 결승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만약 풀핏 호나우두와 지단의 대결이었으면 이 98년의 결승전도 그런 대열로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브라질이 생각보다 너무 완패를 해버려서, 그리고 호나우두 선수가 제 컨디션으로 또 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결로는 이 98 결승전은 남아있질 않죠. 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결승전에서의 아쉬움도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상상력을 좀 자극을 하면서 축구 팬들의 가슴, 그리고 축구 마니아들의 그런 머리를 굉장히 좀 뜨겁게 만들어주는, 머리와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이 98년 월드컵의 결승전, 그리고 두 선수의 대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8년 월드컵에서 프랑스와 브라질 각각 좀 어떤 팀들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도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브라질은 94년에 성공을 했던 팀입니다. 하지만 94년의 성공은 성공이되 성공의 방식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브라질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팀이 98년의 브라질이고, 여기에는 기라성 같은 공격 재능들이 포진해 있었던 팀이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브라질과는 반대로 90년, 94년에 계속 어처구니 없이 실패했던 팀인데, 특히 이제 94년의 실패를 되돌아봤을 때, 반추해봤을 때 과연 우리 팀에 뭐가 문제였을까? 그런 거를 에메자키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서 그 다음에 나타난 재능들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시스템이 아주 멋지게 맞아떨어진 팀이 바로 98년의 프랑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버 더 피치와 함께한 피치 코멘터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질과 프랑스의 98년 월드컵 유니폼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저희 첫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오버 더 피치, 일단 이 안에 이 매장에 네. 와보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축구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 찍을 때 이제 유니폼 몇 벌 이렇게 걸어놓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막 가져와서 거는 거잖아요. 네. 몇 개를. 예. 그런데 이 오버 더 피치에서 촬영을 하니까 여기는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축구 세상이에요. 그냥 널려 있어요, 여기저기. 예. 여기저기 다 축구 관련 물품, 뭐 축구와 뭐 볼, 뭐 축구 서정 뭐 이런 게 그냥 이 공간에는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또 이런 컨텐츠를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뿌듯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이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저희가. 그렇습니까? 예. 또 합니까? 또 해야죠. 저희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버 더 피치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유니폼들이 있는데 이 유니폼 하나하나에 각각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 주시고요. 근데 점점 더 무서워진다니까요. 왜요? 여기 이렇게 유니폼과 축구 용품이 많은데 여기서 막 하나 꺼내서 뭐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아요. 오래 해먹읍시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어. 저희 오래오래 해먹어야죠. 그럼 네가 열심히 준비해 와. 네가 좀 준비해 와서 나한테도 네. 좀 주고 그래. 알겠어요. 네. 오버 더 피치와 함께한 피치 코멘터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두 팀이 착용했던 저지, 프랑스와 브라질의 저지를 가지고 98년 월드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 그리고 아나운서 소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